연주야, 이거 받아라.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시어머니가 내민 하얀 봉투 꺼내봐라. 떨리는 손으로 꺼내보니 이혼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네가 13년 동안 우리 집안에 뭘 해줬냐? 염치가 있으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맞다. 장례식장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이 죄지, 죄야.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가온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보다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게 무엇인지, 그 유산으로 어떤 멋진 복수를 준비하게 될지 말이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입니다. 38의 평범한 주부였고 대전의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겨울 밤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대전역 근처에 있는 낡은 장례식장이었죠. 2층짜리 오래된 건물에서 국화꽃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빈소에서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간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몰았습니다. 40년 넘게 핸들을 잡고 살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죠. 가난했지만 성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연주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보다 나은 삶 살아라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에는 이제 저희 가족과 시댁 식구들만 남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척 단정한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격식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죠.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남편 도성이는 그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연주야,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잠깐 밖으로 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할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긴장됐습니다. 장례식장 앞 주차장이었어요. 12월의 찬 바람이 뺨을 스치면서 국화꽃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엄숙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검은색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A4 용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봉투였어요. 이게 뭐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면 도성이랑 헤어져라. 이 집안에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아직 따뜻한데 이혼 얘기라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라고. 연주야, 너 결혼한 지가 몇 년이냐? 13년이야. 13년 동안 우리 도성이가 뭘 얻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차장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희를 희끗 쳐다봤습니다. 아이 하나, 월급쟁이 신분, 전셋집 살이, 이게 전부잖아. 그런데 너희 친정이 도성이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죠. 변변한 지참금도 없이 시집을 왔었습니다. 연주야, 도성이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맞는 며느리를 새로 들여야 할 때야. 시어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하듯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인 것처럼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가온이도 있는데, 가온이 얘기는 하지 마라. 그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남편 도성이가 나왔어요. 40살의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여보,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주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가온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근데 지금처럼 해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가온이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12살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성적이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를 많이 따르는 아이였죠. 가온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보다는 우리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사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온이는 저 없이 못 살아요. 합의하면 위자료도 조금 주고 가온이랑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거부하면 그것도 어렵다고 봐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미 다 계획해 두셨던 거였나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차가운 12월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의 아스팔트가 발밑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못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셨어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주겠어.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리고 연주야. 시어머니가 제게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가로등 빛이 시어머니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주차장에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응급 상황을 알리는 소리였죠. 도성아, 들어가자. 추워.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끌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13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혼자 남은 주차장에서 저는 그 하얀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혼 서류. 아버지 장례식 날 받게 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신 아버지, 딸이 잘 살기만을 바라셨던 아버지, 마지막 장례식에서까지 딸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겠죠. 아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포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며 키워주신 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가온이도 제 곁에 있어야 했고요. 손바닥 안에 하얀 봉투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대로 준비해 보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제가 정말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장례식장 바닥이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게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어요. 시댁에서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 벌써 절반 가까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에 와서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외곽의 작은 단층집이었어요. 대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신 후 이곳으로 이사하셨어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오후 2시쯤 되니까 겨울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집 안은 아버지답게 깔끔했어요. 물건도 많지 않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텔레비전과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드신 차 잔이 놓여 있었어요. 부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죠.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 분들이 가져다 주신 거겠죠.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내셨네요. 혼잣말을 하면서 냉장고를 비웠어요. 상한 것들은 버리고 아직 먹을 만한 것들은 따로 담아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옷들이 옷장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 입으신 옷들이었죠. 택시 운전할 때 입으셨던 정장, 집에서 입으시던 트레이닝복, 명절 때 입으시던 한복까지요.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혹시 중요한 게 있을까 해서요.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가끔 사탕이나 휴지가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낡은 회색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은색 열쇠였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면이 닳아서 광택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별한 표시나 글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무게감이 있어서 싼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보려고요.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자물쇠가 걸린 곳은 없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일기장과 영수증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들이었죠. 아빠는 이런 것까지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코끝이 찡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셨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택시기사로 평생 살아오신 아버지 치고는 일기를 너무 성실하게 쓰셨어요. 마지막 날짜까지 빼먹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읽어봤어요. 연주가 걱정이다. 시댁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일기장을 덮고 다시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옷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들을 모두 꺼내고 나니 옷장 뒤쪽 벽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벽장이었죠. 벽장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이불과 베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벽장이 생각보다 얕았거든요. 손으로 벽장 안쪽을 더듬어 봤어요. 그때 뒤쪽 벽이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판을 밀어보니 뒤로 밀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안에 검은색 철제 보관함이 하나 있었어요. A4 용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보관함이었죠. 그리고 그 보관함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이 열쇠가 저 자물쇠를 여는 열쇠일까요?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봤습니다. 딸깍 열렸어요.
보관함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남구 어디선가의 상업용 건물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소유자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연주.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강남에 건물 같은 거 없어요. 아버지도 택시기사셨고요. 다른 서류들도 살펴봤어요. 전부 같은 건물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건물 설계도면, 임대계약서, 관리비 정산서까지요. 그리고 그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저 모르게 제 명의로 건물을 샀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강남에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연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벌써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아빠가 너에게 숨겨온 것이 있어. 미안하다. 사실 아빠는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운 좋게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강남에 건물을 하나 샀다. 내 명의로 해뒀어. 왜 숨겼냐고 묻겠지만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너에게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건물은 너의 것이다. 당당하게 주장해라.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연주야. 편지를 읽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니, 캄캄한 게 아니라 너무 밝았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시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건물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구 역삼동이었어요. 그것도 지하 2층, 지상 20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일을.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주야. 뭐 하고 있냐? 아버지 유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빨리 정리하고 답 정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난한 택시기사의 딸이고 시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제 손에는 강남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당하게 주장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요, 아빠. 이제 당당해질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정말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줄 몰랐어요. 집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이제 서울로 가야 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제 것인지 확인하러요. 차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연주, 소유자 박연주.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고 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를 가난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건물을 직접 확인하러 갔었죠. 정말로 있었어요. 지하 2층, 지상 20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연주, 건물주 박연주.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제가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시댁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내일이면 끝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남구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었어요. 20층짜리 빌딩 전체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죠.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 예약 없이는 상담이 어려워요. 그리고 초기 상담료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을 잡아주세요. 성함이 박연주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몇 번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초구에 있는 또 다른 대형 법무법인이었죠. 박연주. 변호사가 제 이름을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똑같았습니다. 제 이름만 들으면 바로 거절했어요. 이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여섯 번째, 법무법인에서 드디어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최문자 씨가 여러 로펌에 연락을 했어요. 박연주 씨 사건은 맡지 말라고요. 젊은 변호사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네, 그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영향력이었어요. 시아버지 회사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아니면 다른 인맥이 있거나요. 결국 대형 로펌들은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작은 사무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젓거나 변명을 늘어놓았죠.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사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심때가 지나자 지쳤어요. 발도 아프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강남 한복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시어머니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연주야, 내일이 마지막이야. 준비됐지? 어머니, 변호사 찾아다니는 거 다 안다. 소용없어. 이 동네에서 너를 도와줄 변호사는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그냥 순순히 응해라.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강남에 건물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해가 기울어 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작은 법률사무소였죠. 을지로에 있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건물부터 낡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정혜수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도 작았어요. 책상 2개와 책장 몇 개가 전부였죠. 한쪽 구석에 작은 회의용 테이블이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정혜수입니다. 정혜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변호사들처럼 거만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아니었죠. 성함이 박연주입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잠깐 멈춤했어요. 다른 변호사들처럼 거절하려나 싶어서 긴장했죠. 박연주, 혹시 최문자 씨와 관련된 일인가요? 네, 시어머니세요. 어떻게 아세요? 정혜수 변호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분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요? 20년 전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최문자 씨 남편 회사와 거래를 했었죠. 계약 위반으로 큰 손해를 봤어요. 결국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정혜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몇 년 후에 돌아가셨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정혜수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 집안이 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루 종일 문전박대당했는데 드디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거든요. 알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겪어봤으니까요. 정혜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부터 들어보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이야기까지요. 정혜수 변호사는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등기부등본 가져오셨나요? 네, 서류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정말 박연주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정혜수 변호사가 달력을 봤어요. 내일까지가 시한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내일 바로 응답하죠. 이혼은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사무실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 뒤 드디어 첫 번째 법정 날이 왔어요. 서울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첫 번째 재판이었죠. 정혜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 앞에서 만났어요. 긴장되시죠? 정혜수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오늘은 첫 변론 기일이니까 큰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13년 만에 시댁과 정면으로 맞서는 날이었거든요. 법원 로비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도성이까지요. 그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연주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난 13년 동안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남남이잖아.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김대웅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수 변호사와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김대웅 변호사가 정혜수 변호사 명함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미소였어요. 아, 을지로 쪽 사무실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곳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정혜수 변호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정법원 200호 법정이었죠.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석과 변호사석, 그리고 방청석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셨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박연주, 윤도성 이혼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먼저 상대편 김대웅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간단명료한 사안입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 박연주는 1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원고 측에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담만 되었죠. 김대웅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박연주 씨는 서점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만 있습니다. 친정 역시 택시기사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듣고 있으니 기분이 나빠졌어요. 사실이긴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니까 모욕감이 들었거든요. 반면 원고 윤도성 씨는 성실한 회사원으로 최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게다가 아이 양육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원고 측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상입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정혜수 변호사 차례였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김대웅 변호사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고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피고 박연주 씨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가난한 걸 뻔히 아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표정이었죠. 피고는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해당 건물의 현재 시가는 약 8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지도 눈을 크게 떴고요. 남편 도성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것일 수도. 등기부등본은 정부 공식 서류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소유자가 확실히 박연주 씨로 등록되어 있네요. 정혜수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또한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 수익은 약 3억 원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최근 6개월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휘청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법정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이 유리해 보였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죠.
판사가 시댁 쪽을 쳐다봤어요. 원고 측에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대웅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뭔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김대웅 변호사의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그럼 다음 변론 기일은 판사가 달력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시댁 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남편 도성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먼저 나갔는데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연주야, 이게 무슨 짓이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 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집안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첫 라운드는 우리가 이겼네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거예요. 정혜수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분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시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거든요. 법원을 나오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13년 동안 늘 작아져 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었어요.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혜수 변호사 말처럼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 같았거든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변론까지는 한 달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용기였어요. 당당하게 주장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 재판 이후 2주가 지났어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도 없었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곧 알게 됐어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평소보다 늦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온아, 왜 늦었어? 엄마. 가온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 보니 가온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12살 아이의 어깨가 너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가온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이혼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가온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가온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 가온이 엄마가 돈 때문에 아빠랑 싸운다고, 그리고 가온이는 할머니가 키운다고 시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요. 가온이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나 떠나보낼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2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엄마가 가온이를 지킬 거야. 가온이를 꽉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온이를 재운 후 정혜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시댁에서 양육권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재산 문제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아이까지 끌어들이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철저히 대비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온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낮에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부모님이 큰 소리로 다투시던 날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택시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도 가온이처럼 무서워서 떨었어요. 부모님이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연주야, 어른들 일로 너까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연주를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그때 아버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말씀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가온이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할 때였어요. 금요일에 가온이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가온이 어머니신가요? 잠깐 상담을 받으러 오실 수 있을까요? 학교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요즘 가온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온이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학교에서도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온이는 아직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때 택배가 왔어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법원이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서였어요. 시댁에서 정식으로 양육권을 요구한 거였죠. 신청 이유를 읽어보니 화가 났어요. 모친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양육 부적합, 경제적 분쟁으로 인한 가정환경 불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나요? 경제적 분쟁도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일이었고요. 정혜수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양육권 신청서 받으셨죠? 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날 저녁, 가온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온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가온이가 젓가락을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가온이 생각이 궁금해서. 가온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 할머니는 무서워. 무서워?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들었어. 그때부터 무서웠어. 가온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헤어지지 않을 거지? 그럼. 엄마가 가온이를 지킬 거야. 가온이를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온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날 밤 가온이를 재우고 나서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당하게 주장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정말로 당당해질 거예요. 가온이를 위해서라도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와 가온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양육권 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온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양육권 재판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가족법원 300호 법정이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큰 법정이었죠. 양육권 사건은 더 신중하게 다뤄지나 봐요. 정혜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대웅 변호사도 함께 있었고요.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방청석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시댁 쪽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이전 재판에서 당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판사가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50대 후반의 남성 판사였습니다. 윤가온 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아이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피신청인 박연주는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최근 들어 박연주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 양육에 매우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언제 우울증 진단을 받았나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가정 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반면 신청인 측은 안정된 경제력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청인 측 양육이 더 적합합니다.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김대웅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무엇보다 아이 자신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가온이는 시댁을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이제 정혜수 변호사 차례였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 주장은 모두 추측과 왜곡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먼저 이것을 들어보시죠. 작은 녹음기였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도성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온이, 그냥 돈 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애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어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연주랑은 빨리 정리하고 가온이는 우리가 키우면서 좋은 학교 보내면 돼. 김대웅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녹음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정혜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신청인들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해서 양육권을 요구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녹음이 더 흘러나왔어요. 양육권? 그냥 연주 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가온이 키울 생각은 없어. 일단 데려와서 기숙사 학교나 보내면 되지.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정혜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신청인 박연주 씨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담임 선생님 의견서에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웅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뭔가 속삭였어요. 마지막으로 정혜수 변호사가 법정 문 쪽을 향해 손짓했어요.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면서 가온이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온이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작은 체구지만 똑바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온이가 판사에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판사가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온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해보렴. 가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판사의 질문에 가온이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엄마요. 왜? 엄마가 저를 제일 사랑해 주거든요. 그리고 가온이가 시댁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가온아,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가온이가 시어머니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나쁜 말 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울고 있는데도 계속 혼냈어요. 법정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가온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할머니는 그런 거 안 해주세요. 가온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아빠도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요. 판사가 가온이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실하니? 네. 가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랑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가온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올 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잠시 정리 시간을 가진 후 말씀하셨어요.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 안에 작은 탄식이 흘렀어요. 시댁 쪽에서 나온 소리였죠. 아이의 의사와 현재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가온이가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가온이를 꽉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가온아, 정말 잘했어. 시댁 식구들이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온이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면서 정혜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번에도 이겼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정혜수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가온이를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요. 가온이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지 않을 거죠? 그럼 엄마가 가온이를 지킬 거야. 가온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가온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포기할까요? 그날 밤 가온이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연주야. 이제 정말 당당해졌구나. 네, 아빠. 이제 정말로 당당해졌어요. 가온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양육권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이었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20층짜리 건물 말이에요. 처음으로 건물주로서 공식적인 미팅에 참석하는 날이었습니다. 20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정기 운영 회의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어요.
건물 최상층이었죠.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강세훈입니다. 건물 관리팀장을 맡고 있어요. 강세훈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연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이신 박 사장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궁금했어요. 강세훈 팀장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아셨나요? 네, 10년 전부터 이 건물 관리를 맡아왔거든요. 박 사장님이 직접 뽑아주셨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혜수 변호사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법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강세훈 팀장이 건물 현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임대율은 90%고요. 월 임대 수익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들도 대부분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 강세훈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임차인 명단과 계약 조건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박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임차인들한테도 친절하셨고 직원들도 잘 챙겨주셨죠. 강세훈 팀장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에 뵐 때 말씀하셨어요. 연주가 이 건물을 물려받으면 세훈 씨가 잘 도와달라고요. 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강세훈 팀장과 함께 건물을 둘러봤어요.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업종의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IT 회사, 디자인 회사, 법무법인, 회계사무소까지 다양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나요? 네, 대부분 오래 계신 분들이에요. 박 사장님 때부터 계신 분들도 많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강세훈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번은 작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임대료를 몇 달 미뤄주셨어요. 그 회사가 지금은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구나. 또 젊은 창업가들에게는 특별 할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다운 일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강세훈 팀장님, 혹시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뜻을 이어서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혜수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년 지원 기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우선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박연주 씨 의지만 있다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그날 밤 가온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해. 어떤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야. 가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할아버지 뜻을 이어서 하는 일이야. 며칠 후 다시 건물로 갔어요. 이번에는 청년 지원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강세훈 팀장과 함께 계획을 짜봤어요.
우선 작게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IT나 디자인 분야는 어떨까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성공 가능성도 높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회의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 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박 사장님, 건물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세훈 팀장이 물어봤어요. 명칭요? 네, 지금은 그냥 역삼동 상가빌딩인데 새로운 이름을 지으시는 게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향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희망빌딩은 어떨까요? 희망빌딩. 좋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은 희망빌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한 달 후 청년 지원 기금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고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도 선정했습니다. 5명의 젊은 창업가들이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각자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 전달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희망빌딩 20층 회의실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혜수 변호사도 참석했고 강세훈 팀장도 함께했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하나씩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모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27살의 IT 개발자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지원이 정말 있다니요. 29살의 디자이너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정혜수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잘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박연주 씨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정혜수 변호사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럼요.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시작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온이 학교에 들렀어요. 오늘은 가온이 방과 후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가온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오늘 엄마가 한 일 어떻게 생각해? 멋있어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온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연주야.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아빠.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가온이와 함께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희망으로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이제 늦봄이었습니다. 한강변 작은 공원에서 가온이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온이는 중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났죠. 엄마, 저기 벚꽃 예쁘다. 가온이가 가리킨 곳에 벚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어요.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가온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행복해? 응, 많이. 나도 요즘 많이 행복해. 가온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처럼 걱정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청년 지원 기금이 정식으로 출범했고 벌써 15명의 젊은 창업가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3명은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어요.
희망빌딩도 새로운 모습을 갖췄어요. 로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박영수 청년창업지원기금이라는 명판이 걸려 있었죠.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기금 현판을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남편 도성이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가끔 가온이가 아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엄마, 정혜수 삼촌 언제 와? 가온이가 물어봤어요. 오늘 정혜수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곧 올 거야. 정혜수 변호사와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법적인 일들 때문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도 늘어났죠. 조심스럽긴 했지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기 삼촌이다. 가온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멀리서 정혜수 변호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혜수 변호사가 벤치 옆에 섰어요.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괜찮아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가온아, 중학교 생활은 어때?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가온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혜수 변호사와도 많이 친해진 모습이었죠. 세 사람이 함께 한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정혜수 변호사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평온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과거예요. 미래만 생각하려고 해요. 가온이가 앞서 걸으면서 돌멩이를 주워 강물에 던지고 있었어요. 물수제비를 뜨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서툴렀죠. 가온아, 이렇게 해봐. 정혜수 변호사가 다가가서 물수제비 뜨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와, 진짜 튀어. 가온이가 신기해하며 계속 연습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 빌딩들이 노을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정혜수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가온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어. 정말. 뭐라고 하시던. 잘 살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웃으셨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가온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수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연주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위축되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해 보여요. 당당해요? 네, 자신감 있고, 따뜻하고,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정혜수 변호사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가온이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정혜수 변호사와 잠시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해요. 박연주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다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혜수 변호사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온이를 재우고 나서 아버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당당하게 주장해라. 사랑한다. 연주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온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아빠가 남겨주신 뜻도 이어가고 있어요.
별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금 지원을 받은 젊은 창업가들의 발표회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듣는 자리죠. 가온이는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정혜수 변호사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장례식장에서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것이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온이, 정혜수 변호사,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까지요. 오늘 밤 꿈에서도 아버지를 만날 것 같아요. 잘했다, 연주야.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었죠. 가장 큰 복수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 안에도 연주처럼 강한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